전 세계 공항에서 여권 하나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가진 어떤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15년째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파원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영국 타임즈 소속 특파원이에요. 15년간 유럽 곳곳을 취재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 바르샤바. 제 여권에는 수백 개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죠. 공항 입국 심사대는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취재차 제3국 줄에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한쪽에서는 7분간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30대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심사관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체류 목적이 뭡니까? 어디서 묵습니까? 귀국 항공권은요? 남성은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였어요. 7분이 흘렀습니다. 심사관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줬어요. 뒤에 있던 승객들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죠. 베트남 여권을 든 여성은 5분, 필리핀 여권을 든 남성은 4분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 심사대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 여권을 든 40대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죠. 여권을 건네는 순간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봉주루. 인사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죠. 30초 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아시아인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7분과 30초 14배 차이였습니다. 다음 한국인 대학생은 25초, 50대 부부는 40초 만에 통과했어요. 영국 여권을 가진 저도 유럽에서 빠르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제3국 줄에서 한국만큼 빠른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트위터를 검색했습니다. 파리 입국 심사, 한국 여권은 질문 없이 통과, 프랑스 심사관들. 한국 여권 보면 표정 바뀜, 로마도 런던도 똑같음. 게시물들이 쏟아졌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방금 통과한 한국 대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저 영국 타임즈 기자인데요. 입국 심사 때 질문 받으셨어요?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권만 보여줬는데 바로 통과시켜 주던데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시내 호텔로요.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영국에서 오셨어요? 네, 런던에서 왔어요. 기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손님들 많이 태웠어요. 좋은 분들이죠.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고 예의 바르고 차도 깨끗하게 쓰세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죠. 호텔 체크인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 영국 여권은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대응을 받았어요. 하지만 옆 데스크의 한국 부부에겐 직원 목소리가 확연히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객실에서 저는 오늘 본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7분 대 30초, 택시기사의 환대, 호텔 직원의 차별화된 미소. 영국 기자인 제가 봐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영국 여권도 강력한 여권이지만 오늘 본 한국 여권의 대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신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저는 노트에 첫 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7분과 30초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파란색 여권이 가진 조용한 힘의 비밀은? 런던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유럽에서 받는 대우, 취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디터의 답장이 곧 왔죠. 진행하세요. 이것이 제 긴 취재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파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기로 했어요. 명품 매장, 레스토랑, 박물관.
한국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5년 특파원 생활 중 가장 흥미로운 취재가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한국인 여행자들이 30초의 환대를 받고 있겠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영국 기자인 제가 그 광경에 충격받았다는 걸요. 그 30초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요. 내일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항에서의 의문을 안고 저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였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이죠. 15년 특파원 생활 동안 이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관찰하려고 왔죠. 오전 11시쯤 한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매장 안이 보였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메모하는 척, 실제로는 매장 출입구를 주시했죠. 첫 번째 고객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었어요.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구매력이 있어 보이는 고객이었죠. 저는 매장 안을 유심히 봤어요.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진열된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거 보고 싶어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신용카드 준비되셨나요? 상품을 보여주기도 전에 카드부터 확인하려 했어요. 정말 살 건지 의심하는 듯한 태도였죠.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금으로 살 건데요. 직원은 마지못해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설명은 최소한이었습니다. 3,500유로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이 장면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안으로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정장을, 아내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고객보다 소박해 보였습니다. 같은 직원이 다가갔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신용카드 확인 같은 질문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부부가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방은 올해 신상이고요. 가죽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 색상도 있어요.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죠. 아내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직원이 즉시 반응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울 앞에서 한번 매보시겠어요? 거울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이 가격을 물었죠. 3,500유로입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제품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고객은 의심받았고 두 번째 고객은 환대받았습니다. 차이는 국적뿐이었죠. 저는 매장을 나오는 한국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가 멈춰섰어요. 저 영국 타임즈 기자인데요. 유럽에서 쇼핑 자주 하시나요?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끔요. 여행 올 때마다 들르죠. 매장 직원들이 친절하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뿐 아니라 유럽 어디를 가도 비슷해요. 직원분들이 항상 친절하시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말의 지구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임대 부동산 중개소가 모여 있는 곳이죠. 저는 한 중개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임대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이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영국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단기 아파트 임대를 알아보고 있어요. 3개월 정도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제 영국 여권을 건네죠. 중개인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3배가 필요하고요. 고용증명서와 은행잔고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프랑스 보증인이 있으면 좋고요.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어요. 보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6배로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라서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20대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학생 기숙사 알아보러 왔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한국 억양이 역력했습니다. 중개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중개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걱정 없어요. 보증금은 월세 2배면 충분하고 보증인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류는 여권하고 입학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한국 학생들은 항상 깔끔하게 쓰고 월세도 제때 내고 문제가 없거든요.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저는 영국인인데 왜 조건이 다른가요? 중개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경험상 한국 세입자들은 문제가 없어서요. 집주인들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나요? 제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이 일하는데요. 한국 세입자는 연체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집도 들어갈 때보다 깨끗하게 비워주고요. 이웃 민원도 전혀 없고요. 다른 나라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부 국적은 월세 연체가 잦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계약 기간 전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부동산 중개소에서의 조건 차이. 두 장면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할인과 특혜로 변환되고 있었어요. 한국인에게는 보증금이 절반으로 줄고 까다로운 서류가 면제되고 환대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수년간 쌓인 경험이 만든 결과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할인 쿠폰이다. 명품 매장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국 여권은 VIP 패스였다. 영국인인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다음 날은 로마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박물관과 레스토랑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고 싶었어요. 신뢰가 일상의 어떤 순간들을 바꾸는지 더 깊이 관찰하려 했죠. 로마에 도착한 저는 곧장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였죠. 오전 10시쯤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죠.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어요. 가이드가 앞장서서 안내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쪽으로 조용히 따라오세요. 가이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따라갔어요. 아이들 동반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옆에는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죠. 입장하기 전 엄마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야. 알겠지?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뛰어다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림 보는데 방해되니까. 오빠가 동생에게 말했죠.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저도 뒤따라 입장했습니다. 갤러리 홀로 들어서자 고대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국 가족이 조각상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죠. 동생이 손을 뻗어 조각상을 만지려 했어요. 오빠가 재빨리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만지면 안 돼.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생이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왜? 오빠가 설명했죠. 여기 있는 건 다 옛날 거라서 소중한 거야. 만지면 상할 수 있어. 엄마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네. 동생한테 잘 알려줬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가정교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소리 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았죠.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형제끼리도 서로 배려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천장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자 모두 귀를 기울였죠. 아이들도 부모 옆에 조용히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누구도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진 안 찍어? 엄마가 조용히 답했죠.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곳이야. 대신 눈으로 잘 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3355 모여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죠. 가이드가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봐. 여기 정말 크다.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가이드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큐레이터가 다른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웃고 떠들었어요. 아이들이 갤러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살쯤 되는 남자아이 둘이 술래잡기 하듯 뛰어다녔어요. 잡아봐! 소리치며 조각상 사이를 달렸죠. 부모들은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지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전심을 받침대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조각상은 무사했지만 주변 관람객들이 깜짝 놀랐죠. 박물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 부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물관 안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부모는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그냥 손을 흔들며 자리를 옮겼죠. 아이들은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직원이 또 다가갔습니다. 여기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관광객 한 명이 투덜거리며 카메라를 내렸어요. 하지만 직원이 돌아서자 다시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죠.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영국 타임즈 기자인데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적에 따라 관람 태도가 다른가요? 제가 물었죠.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확실히 차이는 있죠. 한국 단체는 항상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켜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아까 본 한국 가족 쪽을 가리켰어요. 저런 가족들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주의받지 않아요. 아이들도 부모 말을 잘 듣고 조용히 관람하죠. 5년 넘게 여기서 일하는데 한국 관광객 때문에 주의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시끄러운 단체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의를 줘야 해요. 사진 찍지 말라고 해도 계속 찍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끄럽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정말 힘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박물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트라스테베레 지구의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 관광객 그룹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까 그 단체였죠. 식사를 마친 그들의 테이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냅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접시들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었어요. 음식물 찌꺼기도 한 접시에 정돈돼 있었죠. 아까 봤던 그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냅킨을 접어 접시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한 관광객이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직원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코리안, always clean. 감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죠. 한국 손님들이 자주 오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들이죠.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테이블을 깔끔하게 비우고 가고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팁도 적당히 주고요.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요. 잠시 후 아까 박물관에서 봤던 중국 관광객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끄러워졌어요. 큰 목소리로 주문하고 웃고 떠들었죠. 아이들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직원이 몇 번이나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의 테이블은 엉망이었습니다. 냅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음식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정리를 시작했죠.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걸렸습니다. 저는 식당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마르코라는 이름의 60대 이탈리아인이었어요. 한국 손님들만큼 예의 바른 사람들 없어요. 아이들 교육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박물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저녁이 되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조용한 한국 아이들과 뛰어다니는 다른 나라 아이들. 정돈된 테이블과 엉망인 테이블. 가정교육의 차이가 국가 신뢰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형이 동생에게 만지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 나라의 미래 신뢰가 쌓인다. 영국인인 나도 배워야 할 것들이었다. 다음 날은 폴란드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로마에서 폴란드로 가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밤 11시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객실에는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새벽 2시쯤 국경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며 검문관 2명이 들어왔어요. 폴란드 국경 경비대 제복을 입고 있었죠. 여권 검사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여권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승객은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중동 출신으로 보였어요. 여권을 내밀자 검문관이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표지를 확인하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비자 페이지를 넘겼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체류 목적이 뭡니까? 검문관이 물었어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생이 답했죠. 어느 대학이죠? 바르샤바 대학교입니다. 숙소는 어딥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학생은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서를 꺼내 보였어요. 검문관이 받아서 확인했죠. 은행 잔고 증명서 있습니까? 학생이 또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였어요. 검문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5분이 지났어요. 검문관이 여권을 돌려주며 도장을 찍었죠.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배낭 하나 메고 여행 중인 듯 했죠. 검문관이 다가와 여권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표지를 보는 순간 검문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검문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권을 펼쳐 확인했죠. 여행 목적입니까? 네, 일주일 여행입니다. 학생이 답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머무르시나요? 네, 그리고 크라쿠프도 갈 예정입니다. 학생이 말했어요. 검문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미소와 함께 여권을 돌려줬죠. 30초 만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같은 객실, 같은 검문관인데 한쪽은 5분간 신문을 받았고 다른 쪽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대학생이었고 같은 배낭여행객인데 말이죠.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영국 여권을 건넸어요. 검문관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시군요. 제 직업이 여권에 적혀 있었죠. 네, 타임즈 특파원입니다. 취재차 방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분 정도 걸렸습니다. 영국 여권이라 빨랐지만 한국 여권보다는 느렸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문관이 객실을 나가려는 순간 불러 세웠어요.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검문관이 멈춰섰어요. 저 영국 타임즈 기자인데요. 검문 시간이 여권마다 다른 이유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검문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어렵고요. 검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왜 검문 시간이 이렇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문관이 복도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죠. 한국인은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검문관이 말했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는데 한국 여권 가진 사람한테 문제 생긴 적이 거의 없어요. 비자 오버스테이도 없고 불법 체류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문관이 설명했어요. 현장에서 압니다. 매일 수백 명의 여권을 보거든요. 국적별로 패턴이 생겨요. 한국 여권을 보면 안심하고 빨리 통과시킵니다. 통계가 있나요? 제가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어요. 검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폴란드 입국 거부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비자 위반율도 0.1% 미만이고요. 다른 나라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문관이 주위를 둘러본 후 작게 말했어요. 일부 국가들은 불법 체류율이 10%가 넘어요. 비자 만료 후에도 안 나가고 서류 위조도 종종 있고. 그래서 꼼꼼히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국인이 특별히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문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문화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문화요. 90일 비자면 89일째 출국해요. 딱 맞춰서 나가죠. 인상 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문관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년에 한국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비자가 하루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밤 11시에 국경까지 택시 타고 와서 출국했어요. 그게 특별한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검문관이 웃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루쯤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학생은 자정 전에 꼭 나가야 한다며 급하게 왔죠. 그런 성실함이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검문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쌓입니다. 한국인 1000명이 약속을 지키면 1001번째 한국인은 질문 없이 통과하죠. 반대로 어떤 나라는 100명 중 10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101번째 사람도 의심받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쌓아온 신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함이 모여 다음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인 신뢰가 국경을 넘는 순간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검문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30초와 5분 사이에는 70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약속을 지키면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세대가 법을 지켰으며 지금 세대가 배려를 실천했죠. 그게 쌓여 오늘 30초를 만들었습니다.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폴란드 평야가 펼쳐졌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같은 티켓인데 30초와 5분. 답은 검문관의 입에서 나왔다. 신뢰는 1000명이 쌓고 1001번째 사람이 누린다. 새벽 5시쯤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역 플랫폼에 내려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호텔로 가기 전에 역 대합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 밤 경험을 정리했죠. 공항에서의 30초, 명품 매장에서의 환대, 박물관에서의 민원 연건, 열차에서의 간단한 검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유럽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이 만든 것이었죠. 다음 날은 유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요. 일상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기숙사, 아르바이트,
체크인 같은 평범한 순간들에서 말이죠. 커피를 다 마시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오늘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작은 성실함이 다음 한국인의 30초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바르샤바 시내 한 카페에서 저는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유나라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어요. 23세의 유나라는 폴란드에서 2년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의도를 설명하자 유나라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저도 그거 신기했어요. 여권 하나로 달라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유나라가 첫 번째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기숙사 계약할 때 일이었어요. 집주인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보증금을 절반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전액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유나라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요. 연체도 없고 방도 깨끗하게 쓴다고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카페 매니저가 이력서를 보더니 여권 사본을 요청했대요. 한국 여권인 걸 확인하고는 바로 채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면접도 제대로 안 봤는데 말이죠. 매니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나라가 말했습니다. 코리안 노 프라블럼이라고요. 한국인은 지각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유나라의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였대요. 다른 투숙객들은 신용카드 확인, 신분증 추가 제출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권만 보여주자 추가 질문 없이 키카드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유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다음 한국 학생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의 행동이 곧 국가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영국인이지만 그런 책임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켜요. 유나라가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요. 기숙사 방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밤 10시 이후엔 소음을 내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책 빌려주기로 했으면 정확한 날짜에 돌려줬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으면 다음에 꼭 사줬대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쌓여 신뢰가 됐다고요. 제 여권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보증서예요. 유나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취재의 핵심을 관통했어요. 여권은 그냥 여행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쌓아온 약속 이행의 기록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여권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공항 30초 통과, 명품 매장 환대, 박물관 민원 연건, 열차 검문 면제. 이 모든 게 유학생들의 일상에서 비롯됐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증금 절반, 즉시 채용, 질문 없는 체크인. 신뢰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기자인 저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권은 보증서다. 1,000만 명이 지킨 약속이 한 사람의 오늘을 연다. 23세 유학생이 느끼는 책임감. 그것이 국가 신뢰의 시작이다. 다음 날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EU 외교관을 만나 제도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숫자와 역사가 뒷받침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도 필요했죠. 기차에 오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파리 공항의 30초 명품 매장의 환대, 로마 박물관의 조용한 아이들, 폴란드 열차의 검문관, 바르샤바 유학생의 책임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신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저는 EU 본부 근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본 현장의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헨리 여권 지수 최신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세계 공동 1위였습니다.
제 조국 영국은 190개국, 미국은 188개국이었죠. 한국이 전통적 강대국들을 앞선 거였어요. 중국은 85개국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가 본 모든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파리 공항에서 7분대 30초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로마 박물관의 민원 연건, 폴란드 열차의 간단한 검문. 192개국이라는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역사적 변화를 추적해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때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만 봤죠. 1980년대 들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비자 협정 국가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체류 기간을 어기지 않았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죠.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속화됐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며 한국은 세계 무대에 섰어요.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무비자 국가 수를 빠르게 늘렸죠. 2010년대 들어 150개국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192개국입니다. 70년 만에 전쟁 폐허에서 세계 최고 신뢰 국가로 올라선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GDP만 높다고 여권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국민들의 약속 이행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약속을 지켰어요. 비자 기간을 어기지 않았고 법을 준수했으며 작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 192개국이라는 숫자가 됐죠. 저는 1950년대 사진과 현재 헨리 지수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위 여권까지. 이 간격을 메운 건 경제력만이 아니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질서 지키기, 박물관에서 조용히 관람하기,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국가 신뢰를 만들었어요. 한 세대가 약속을 지키면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았죠. 할아버지 세대가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세대가 법을 지켰으며 지금 세대가 배려를 실천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숫자와 역사가 오늘 내가 본 30초의 차이를 증명했다. 192개국은 70년의 약속이 만든 기적이다. 영국도 이루지 못한 1위를 한국이 해냈다. 다음 날 저는 EU 외교자문관과의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의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과 숫자를 넘어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건물 안회의실에서 저는 자문관을 만났습니다. 에바라는 이름의 벨기에 출신 외교 자문관이었어요. 20년 넘게 EU 비자 정책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책장에는 각국 여권 샘플들이 진열돼 있었죠.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는 EU 내에서 오래전부터 확립됐어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비자 협정을 맺을 때도 한국은 가장 논란이 적었던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불법 체류 위험성 범죄율을 따졌는데 한국은 그런 검토 자체가 필요 없었죠. 에바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입국 거부 통계였어요. 국적별로 정리된 자료였죠. 한국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거부율이 10%를 넘었죠. 에바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 아니라 약속한 것 이상을 해내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어요. 에바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EU와 무비자 협정을 논의할 때였대요. EU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생체 정보 여권 도입,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개선 같은 거였죠.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약속된 기한보다 빨리 이행했어요. 에바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요구하지 않은 추가 보안 장치까지 도입했죠. EU 담당자들이 놀랐어요. 보통 국가들은 최소 요구 사항만 겨우 맞추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각국이 방역 정보를 공유해야 했는데 한국은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에바가 설명했습니다. 감염자 동선, 검사 결과, 격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했죠. 다른 나라들은 정보를 숨기거나 늦게 보고했어요. 저는 영국 기자로서 질문했습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에바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영국도 물론 신뢰받는 국가예요. 하지만 한국은 좀 더 성실하다고 할까요? 약속한 것 이상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조국 영국도 강대국이고 신뢰받는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의 성실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약속을 어긴 사례들이 떠올랐죠. 에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간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약속을 넘어서 지키는 나라. EU 정책 결정자들도 인정한 한국의 힘. 영국 기자인 나도 배워야 할 것들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취재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파리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30초의 비밀 명품 매장의 환대, 박물관의 조용한 아이들, 열차 검문관의 고백, 유학생의 책임감, 192개국의 역사 EU 자문관의 증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함이었어요. 영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기차가 파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샤를드골 공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입국 심사대를 바라봤죠. 오전 10시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 청년이 심사대에 섰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배낭 하나 맨 평범한 여행자였죠.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30초였어요. 청년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 앞에 7천만 명이 쌓아온 신뢰가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 폐허에서 일어섰고 아버지 세대가 약속을 지켰으며 형과 누나들이 해외에서 배려를 실천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품 매장에서 환대받던 한국 부부, 박물관에서 동생 손 잡아주던 오빠, 열차에서 질문 2개만 받던 학생, 여권이 보증서라던 유나라, 약속 이상을 해낸다던 에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192개국 무비자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70년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킨 약속의 총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죠.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펼쳐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 본사로 보낼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조용한 힘 영국 기자가 목격한 신뢰의 기적.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5년 특파원 생활 중 가장 놀라운 취재였다. 공항 입국장에서 목격한 30초의 차이가 70년 역사를 품고 있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 신뢰 국가로 올라섰다.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썼습니다. 파리 명품 매장에서 한국인은 신용카드 확인 없이 환대받았다. 로마 박물관에서 한국 아이들은 형이 동생에게 만지면 안 되라고 가르쳤다. 폴란드 열차 검문관은 한국인 1000명이 약속을 지키면 1001번째 한국인은 질문 없이 통과한다고 말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르샤바 유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다음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EU 자문관은 한국이 약속한 것 이상을 해낸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것이 192개국이라는 숫자로 증명됐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영국인인 나도 배웠다. 신뢰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공항에서 질서 지키기, 박물관에서 조용히 관람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국가 신뢰를 만든다. 기사를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에 첨부해 런던 본사로 보냈어요. 에디터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한국 여권 기사 보냅니다. 15년 특파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한국인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겠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의 작은 성실함이 다음 한국인의 30초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에디터였어요. 마이클, 기사 잘 봤네.
일면 톱으로 가세.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권 이야기가 아니야. 국가 신뢰에 관한 거지. 독자들이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제목에 영국도 배워야 하리라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배워야 할 이야기니까요. 에디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특파원 생활 동안 전쟁, 테러, 정치 스캔들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타임즈 일면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여권의 조용한 힘 영국도 배워야 할 신뢰의 비밀. 사진은 파리 공항 입국 심사대였어요. SNS에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약속을 지켰으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신뢰가 떨어졌다. 작은 배려가 국가를 만든다는 말이 와닿는다.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1분의 예의가 30초의 통과를 만든다. 내일의 국격은 오늘의 습관에 달려있다. 한국이 증명했고 영국도 배워야 한다. 파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인들을 관찰하며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실함, 배려, 책임감. 이런 가치들이 70년간 쌓여 세계 1위 여권을 만들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일, 모레, 10년 후 누군가의 30초를 선물할 거예요. 국격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지키는 작은 약속 속에 있었습니다. 영국 기자인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요. 한국 여권이 가진 조용한 힘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하루가 만든다는 걸요.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떤지 잘 보셨나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